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435페이지죠. 우리 이번 435페이지 양도세 계산 구조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 계산 구조를 제가 설명을 먼저 쭉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교재 한번 그냥 펴놓으시고 설명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요,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먼저 양도가액이 이번에 파는 가격에서 있죠. 이번에 파는 가격에서 필요경비라는 것을 빼요. 필요경비를.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 차익을 구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양도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억에 샀는데 1억에 팔았다. 양도차익 빵이죠. 양도세 안 내겠죠. 1억에 샀는데 7천만 원에 팔았다. 마이너스 3천. 양도차손이 발생했죠. 양도소득세 안 내겠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양도차익은 이번에 파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필요경비에는요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라는 것을 빼요. 그래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우리가 양도 차익을 구합니다. 기타 필요경비에. 그러면 어떤 얘기냐, 판 가격에서요, 판 가격에서 옛날에 산 가격에다가 기타 필요경비라는 걸 빼요. 그래가지고 양도 차익 구합니다. 구해진 양도 차익에서 이제 뭘 구하냐면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이라는 것을 공제해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이라는 것을 공제합니다.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공제해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 소득 금액이라는 것을 구하게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국가적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 입장이 아니라 국가적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사람들이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는 게, 장기 그러면 대개 양도소득세에서는 3년 이상을 얘기하거든요. 3년 이상 장기 보유하다가 파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단기 보유, 그러니까 단기 그러면 대개 양도세에서는 1년 이내를 얘기하거든요. 설명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장기 보유하다가 파는 것이 국가적 입장에서 좋겠어요? 아니면 단기 보유하다가 파는 게 국가적 입장에 좋겠어요? 사람들이. 예? 단기에서 왜 단기 보유하다가 파는 게 좋아요?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예. 우리나라가요, 세수 전체 수입으로 보면 양도소득세는 그 길부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자, 국가적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요. 한두 달 만에 몇 개월 만에 부동산을 팔아요. 손해보고 안 팔겠죠? 얹어서 팔아요. 또 산 사람이 몇 개월 만에 얹어서 팔아요. 또 산 사람이 몇 개월 만에 얹어서 팔아요. 얹어서 팔고, 그러다가 이거 아닌데 그래서 거품이 팍 꺼지면 나라 전체가 절단납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요새 서울 부동산 가격이 40% 올랐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 40% 오르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근데 가파르게 막 몇 년 사이에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광명도 몇 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 보니까 뭐 가파르게 막 몇 년, 2, 3년 사이에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엄청 많이 오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예 부동산 가격이 반토막 났으면 좋겠다. 팍 폭락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10억 원 하던 저 집이요, 폭락해서 5억 원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서민들이 집을 살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망하는 거죠, 여러분들. 왜냐? 자, 10억에 맞춰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는데, 그러면 그 반값 5억이 되면 은행도 부실화되면서 개인도 반토막 났으니까 집이 자산이 반토막 났으니까 소비 다 줄이고 뭐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연쇄적으로 나라 전체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항상 이게 뭐든지 이렇게 서서히 올라갔다 서서히 떨어져야지 이게 팍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기 보유하는 게 좋아요. 예? 단기 보유, 세금 양도세 얼마나 된다고. 그래서 장기 보유하는 게 좋은데, 장기 보유하라고 말만 하면 뭐예요? 메리트가 있어야지. 그래서 장기 보유자를 우대해주고 유도하기 위해서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보유기간에 따라 특별히 공제해 주는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자, 그래서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소득 금액을 구해요. 구해진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요. 그러면 뭘 구하냐면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라는 걸 구해요. 양도소득 과세표준. 드디어 이제 과표가 결정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방세나 국세나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세율 해가지고 산출세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자, 그럴 때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의 산출세, 여기는 뭐 지방세나 국세나 똑같은 거고, 중요한 것은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
과세표준과는 계산 과정을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딱 있어야지 배우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되고 또 계산 문제도 풀 수 있고 응용 문제 풀 수 있고 자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 계산 과정을 직접적으로 또 묻는 문제도 지문에 또 틈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서 대답해 보세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금액을 구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다. OX예요. 아이고 우리 여기 광명이 자 올해는 어떻든 간에 보면 수강생들이 여러분들 보면 올해 그냥 제가 보면은 인원만 여기서 한 5배로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여튼 인원만 많으면 참 좋겠는데 하여튼 그거 빼놓고는 하여튼 여기 올해 그 수강하시는 분들이 11월 11월 수강하시는 분들이 내보니까 내년에 이제 1월 달 되면 이제 올해 아깝게 떨어지신 분도 오시고 새로 오신 분도 오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런 거에 올해는 그런 게 이제 통용 안 될 것 같아요. 올해는 확실하게 먼저 온 자들이 확실하게 먼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오늘 이거 진짜예요. 빈말 아니고 진짜로 굉장히 올해 수강생분들이 보니까 전반적으로 열심히도 공부하시려고 하고 보면 저희는 여태까지 저를 거쳐간 수많은 수험생들 있잖아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어떤 수강생분이 그러더라고. 얼마 전에 합격점이었나 어디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딱 봐도 이게 딱 보면은 합격할 사람 안 합격할 사람이 딱 보면 보인다고 하더라고. 자기도 이렇게 그러더니 저희들은 어떻게 했냐고 그러는데 진짜 저희는 딱 보면요 처음에 이렇게 한 몇 주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은 이분이 편안하게 합격하겠구나, 이분은 속 썩이면서 합격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그냥 딱 보여요. 그런데 올해는 하여튼 여러분 잘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칭찬이 길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양도세 계산 과정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양도소득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다 그랬는데 아니죠 여러분들? 양도소득금액 구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건 뭐예요? 장기보유특별 공제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을 구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고요. 또 보세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정답 좀 나온 게 이런 것도 나왔었는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맞잖아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 과정을 다양하게 또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간에 무조건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외우냐면 보세요. 머리 글자를 따볼게요.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그래서 가필, 차장, 소, 기, 과인데요. 여러분 차장이요. 차장이 중요해요. 차장이. 양도차익 계산이요. 시험 문제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한 것은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하여튼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한 내용이 중요하고요.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장특공제에서 최근에 중요 개정 내용이 있었는데 장기보유특공제가 독립화 문제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지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최근에 또 올해도 2020년도에도 새롭게 시행되는 또 개정 내용이 있고 최근에 개정 내용이 계속 있었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기보유특공제 중요하고요. 차장이 중요한데 차장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연상이 돼요? 차장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뭔가 탁 스쳐 지나가는 뭔가 연상되는 뭔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자 뭐가 연상돼요? 예? 버스 차장 오라이? 자 여기 지금 앞동네 바로 그냥 20대가 있었어야 되는데 20대들한테 제가 이제 일반 고시원에서 물어보잖아요. 그 20대들한테 차장하면 어떤 게 연상되냐 물어보면 뭐가 연상되냐 물어보면 회사 부장 아래 차장이 연상된대요. 오늘 카페 가입했나? 그래 그잖아. 그래도 누군지 내가 지금 아까 내가 보고서 등록하고 내가 봤는데 자 누군지 알겠고 자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얼굴 보니까 다 생각이 나네요. 자 여러분 보세요. 차장, 20대들한테 물어보면 회사 부장 아래 차장이 떠오른대요. 회사 부장 아래 차장님이 떠오른대요. 근데 30대 후반, 40대, 50대, 60대 분들은 있잖아요. 70대 분들은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20대 수강생한테 차장하면 뭐가 연상되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옆에서 껴들어가지고 버스요, 버스 하면서 버스 차장이 떠오른다고 자꾸 막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 내가 보니까 지금 앞 동네 세 명은 다 버스 차장 떠오른다고 금방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죠?
그냥 자 차장 그랬는데 버스 차장이 떠올랐다 그러면 나는 조금 나이가 이제 좀 먹었구나 생각하면 되고, 예. 그 다음에 나는 옛날에 버스 차장하고 출근길에 저 눈길을 주고받으면서 썸을 탄 적이 있다 이러면 이제 완전히 쉬운 세대고 자 그렇죠 여러분들. 예, 나는 버스 차장은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만 봤지 나는 그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청춘들이 이제 아무래도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그 봤겠죠. 그래서 예전에 버스 차장이 있어가지고 뭐 출발 오라이도 하고 뭐 안내도 그죠. 지금은 뭐 요금도 다 저기 카드로 띡 하지만 옛날에 요금도 저 다 정산도 버스 차장이 하고 출발 오라이도 하고 그래서 뭐 개문 발차라고 해서 많은 버스에는 막 그 지금 같으면 그 위험한 행위라 못하죠. 불법인데 예전에는 그냥 막 버스 차장이 매달려가지고 제 어렴풋한 기억은 막 매달려가지고 막 사람들 그죠? 막 밀어넣은 다음에 막 문도 안 닫혀가지고 매달려가지고 뭐 다음 정거장 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그랬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그럼 저 처벌받죠? 그러면 뭐 저 회사 처벌받고 그러면 위험한 건데 어떻게간에 옛날에는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버스 차장은 어떤 차장이냐? 버스 차장이냐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장은 버스 차장인데 예전에 20대 초반에 아리따운 처녀가 지방에서 상경에서 버스 차장 일을 도시에서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지방 집에서 연락 왔어요. 돈이 저 동생 학비 모자라다고 돈 좀 붙여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돈은 없고 월급날은 멀고 그럼 뭘 해야 돼요?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장은요 원래 경리과로 가야 되는데 양도소득세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소기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필차장 소기과입니다. 에브리비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가필차장 소기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실 때 양도가역에서 필요용비를 빼서 양도책을 구하고 장특공직을 공제해서 차장 소득금액 구하고 기본공제를 공제해서 과세표준 구한다. 아셨죠 여러분? 다 같이 큰 소리로 이걸 외웁니다. 시작. 가필차장 소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가필차장 소기과 해놓으면 뭐 그렇게 외워 뭐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외워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거나 그럴 때 이제 문제 풀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풉니다. 이거로. 그래서 응용해서 이제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차익 계산할 때요. 이 양도가액과 취득한 가격, 취득가액은요. 우리가 실지거래가액,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한 가액을 적용해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또 국세과세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양도차익 계산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었었어요. 그래서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빼서 구했었는데 지금은 실거래가를 전면적으로 도입해가지고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기준시가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적용하고요.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양도가액과 이 취득가액은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 적용돼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요. 자, 요건 학자들이 붙인 제목이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 이게 뭐냐면 법령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양도책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 실거래가에 의하고 양도책 계산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의한다?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거지. 양도책 계산할 때 적지 마시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도책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필기 안 적으셔도 돼요. 설명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1월 달에 또 적어드리면서 또 설명하고 또 할 거고 그러니까 편하게 잘 듣습니다. 지금 기초 천천히 할 때 잘 설명을 들으세요.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거래가,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 기준시가 적용해서 취득가액도 뭘 적용한다? 기준시가 적용합니다. 그런 거지.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봅니다.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양도차익 계산은요. 양도차익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지금은 전면적으로 실거래가세가 도입됐기 때문에 실지 거래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 거래한 가액,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을 중에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 실지 거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실거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어떤 경우에 실거래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냐면 여기 잘 보세요. 어떤 지역에 나란히 아파트가 있는데 같은 동
같은 지역, 같은 동, 같은 아파트입니다. 101동, 101호, 102호, 103호가 있어요. 거래 신고해오기를 101호는 1억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오고 102호는 예를 들어서 1억 20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오고 103호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왔어요. 그러면 과상구 입장에서 딱 보면 인정할 수 없겠죠? 뭐야, 이 동네 시세가 있는데 반값 아파트였어? 다 이러면서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봅니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명하다는 것은 과세권자 입장에서 보면 실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거나 또 실지거래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 의해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예요. 확인이 안 돼요. 아니 인정할 수 없잖아요. 아, 반값 아파트도 아니고 이 동네 시세가 있는데 계약서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오다가 잃어버린 것 같다는 둥 이러면서 땀만 뻘뻘 흘리고 확인이 안 됩니다. 계약서나 증빙서류에 의해서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5천만 원으로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취득가액을 잘 보세요. 추계해서 정합니다. 추계해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추계해서 정하게 되는데 어떻게 추계해서 정하느냐? 이 추계하는 적용 순서를요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먼저 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걸 적용해요. 이 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하는데 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요 3개월 내에 이 자산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내에 이 자산의 양도와 동일성 유사성이 있는 거래 가격을 참작해요. 여기 보세요. 103호 이 자산 양도일 전후 3개월 내에 101호 1억 102호 1억 200여로 해서 너도 적어도 1억에 거래했을 것이다. 이렇게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요. 또 이걸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 감정가액이라는 걸 적용해요. 감정가액. 감정가액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또 이런 겁니다. 들어주시면 돼요. 이 자산의 양도일 전후로 해서 역시 3개월 내에요. 3개월 내에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해요. 이걸 또 적용할 수 없으면 이게 없다 그러면 매매사례기나 감정가액이 없어요. 그러면 환산가액이라는 걸 또 적용하는데 여기 보세요. 환산가액은 정확히 얘기하면 환산 취득가액으로 지금 이번에 여태까지는 환산가액 그랬는데 2020년 개정세법 안에 보면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환산 취득가액으로 다 명칭을 바꿨어요. 환산가액이었다가 그냥 환산 취득가액으로 이 취득이란 말을 집어넣었어요. 국민들이 헷갈려하니까. 그래서 환산 취득가액은 어떤 때 적용하는 거냐면 보세요.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때 적용하는 거냐면 취득할 당시요. 예전에 취득할 당시에 실지 거래가액 같은 것이 여기에 이제 불분명할 때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자, 그럴 때 이제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입니다. 자, 어떤 얘기인 건지 한번 볼게요.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은 어떤 거냐면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게 되면 그 거래 가격을 다 이제 실거래가 신고하게 돼 있고 실거래가 신고 안 하면 잘못 신고하면 과태료 받죠. 제재 받잖아요. 실거래가 신고하고 신고하면 이게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 입력이 되고 또 국세청에 통보돼서 실거래가 전산 입력이 딱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에 등재도 되고요. 실거래가. 근데 그래서 지금은 딱 계약서 잃어버렸는데 작년에 산 거 다 계약서 잃어버렸어요. 실지 주가는 모르겠는데 환산가액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안 통해요. 왜냐하면 실거래가 다 입력이 돼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아파트 같은 것들은 매매 사례가액 같은 게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데 어떻든 간에 1990년대 후반에요 제가 부동산을 샀어요. 그때 저한테 판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어서 그 사람은 양도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취득세를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는 게 관행이어가지고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했어요. 근데 요번에 파는데요 실지 양도하는 가격은 있는데 이번에 자 팔면서 예전에 90년대 그 샀던 계약서 이런 거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실지 취득한 가격이 불분명하잖아요.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는 취득 가격을 당시 실거래가액 불명하다 그러면 취득가격을 환산한 가격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 봅니다. 환산 가격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해요.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이요. 없으면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적용하는데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에 이번에 팔 때 기준시가분에 예전에 취득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3억 원이에요.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2억이에요. 취득 당시가 1억이에요. 3억의 절반이니까 환산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억 5천. 이런 식으로 해서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으로 하게 됩니다.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으로, 환산 취득가액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환산 취득가액은 말 그대로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불명할 때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입니다.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이고, 또는 극히 예외적으로 또는 기준시가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을 환산하게 됩니다. 다시요. 양도책 계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 거래가액을 중에서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그 실지 거래가액이 만약에 불분명하다, 확인이 안 된다, 계약서나 증빙서를 위해서 그러면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환산해서 구하게 되는데 추계해서 정하게 되는데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게 되는데 어떻게 추계해서 정하느냐? 이 순서가 바뀌면 틀려요. 추계하는 순서는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순차로, 차례로. 그래서 자기 멋대로 감정가액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매매사 이거 안 돼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이런 순서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추계 결정 적용 구체적인 추계 결정 경정 순서를 한번 볼게요. 먼저 여러분 콕 집어서 시험에서 여기를 보세요. 콕 집어서 시험에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이러지 않고 콕 집어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이번에 파는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확인이 안 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해서 양도가액을 정하느냐 그러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정합니다. 그래서 머리글자를 따서 우리가 어떻게 외우냐면 매, 감, 기 순서로 추계정합니다. 이 순서이고 양도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감정가액을 순차로 정한다 이렇게 바꾼 적도 있고 하여튼 매감기 순서입니다. 순서 바뀌면 틀리고요. 순서로 정하고 콕 집어서 시험에서 보세요.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냐 그러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이렇게 해서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를 정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고요? 네. 취득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매환감기? 아닙니다. 매감환기고. 또 시험에서 또 최근에 나왔던 것이 어떻게 나왔냐. 취득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틀렸죠? 뭐 빠졌어요? 환산가액 빠졌잖아요. 틀리게 나왔고. 이거 빠뜨려가지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시험에 또 어떻게 나왔냐. 환산가액은, 여기 잘 보세요.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O, X예요. X입니다. 환산가액, 네, 뒤 바뀌었죠?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다하게 응용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콕 집어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양도가액을 어떻게 추결점 경정하냐고 물어보면 매, 감, 기 순서고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결점 경정하냐고 물어보면 매, 감, 환, 기 순서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매감기, 매감환기 이거 알고 있는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435페이지 계산구조의 흐름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중간부터 봐야 되겠네요. 머리글자를 따서 양도가액 가액 동그라미, 필요경비 필액 동그라미, 양도차액 차액 동그라미, 양도수금액 소액 동그라미, 그 다음에 기본공제 기액 동그라미, 과세표준 과액 동그라미요.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그렇게 되죠, 여러분들? 거기 가운데 거기에 머리글자 쭉 따서 필, 차, 장, 소, 기, 과 이렇게 해서 다 같이 해볼봐도요. 양도세 과세 중과하는 과정 어떻게 외운다?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양도차액 계산 2 보겠습니다. 보니까 양도차액 계산은 필, 차, 양도가액에서 표용비를 빼서 구하는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보세요.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를 중에서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이 실지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우리가 매감한 또는 기준시가 추계가액으로 추계해서 우리가 양도차액을 계산하기도 하고요. 거기 환산가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이제
2020년도부터는 환산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합니다. 양도가액을 추계할 땐 적용하지 않고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요. 왜 사람들이 취득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양도차익이 엄청 커요. 그런 사람들이 일부러 계약서 잃어버렸다고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매매사액이나 감정가액이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게 없었을 때 이제 환산가액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환산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정도 실지 취득한 가격이 이 정도 가격이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실지 양도한 가액이 이 정도 가격대에 있어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지금 이만큼이잖아요. 근데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액은 커요.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기준시가는 시세를 미처 못 따라가서 작아요. 그러면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니까 환산가액은 커요. 그래서 실지 취득한 가격보다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취득가격이 커져요. 환산가액으로 하게 되면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취득가액이 커져요. 그러니까 양도차익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사람은 이득 받잖아요. 이만큼. 자, 그래서 일부러 취득가액 계약서 잃어버렸다고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해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무조건 안 되고 이런 게 없었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추계해서 정하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35페이지 2번에 실지 거래계획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이요. 자, 여기 보세요.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지 양도한 가액, 이걸 총 수익 금액으로 해서 필요경비 빼서 양도차익 구할 때 양도가액은 실지 양도한 가액,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는데 여기를 잘 보세요. 또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취득가액이 확인이 되면 기타 필요경비는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과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을 합한 금액을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로 합니다.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서 들어간 계량비용, 수선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 뭐 이런 건데요. 실생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같은 이런 거예요.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들어간 계량 비용, 수선 비용 이런 게 자본적 지출액이에요. 그 다음에 양도 비용, 양도 직접 비용. 이번에 이 자산을 직접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인데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다 소개비, 뭐 세무사를 통해서 양도세를 신고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이래가지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자세히 기본서 하면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은 그냥 대충 말뜻만 보시면서 자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득하면서 보유하면서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다시요.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한다.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우리가 필요경비로 합니다. 근데 이 자본적 지출액과 상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이 자본적 지출액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수익적 지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익적 지출액이라는 게 있어요.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 안 되는데 여기 보세요. 수익적 지출액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수익적 지출액은 얘는 그 자산을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자산의 현상과 능률을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에요. 있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들어간 비용인데 어떤 게 수익적 지출액은 일단 결론적으로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고요. 자본적 지출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거지.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들어간 비용이 있는 그대로 유지하면 들어간 비용은 포함 안 되는데 필요경비 어떤 게 수익적 지출액이냐? 그러면 수익적 지출액은 도장 비용이에요. 페인트 칠하면서 들어간 도장 비용, 그 다음에 방수 비용, 도배장판 비용, 전구 교체 비용, 자 싱크대 교체 비용, 욕실 타일 그거 교체하는 비용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수강생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도장 비용. 도장 파는 비용이 아니라 도장 비용, 페인트 칠하는 비용이라고요? 그러면요, 보세요. 이거 도장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 아닌가요? 왜냐면요, 건물이 후줄근했는데 페인트를 싹 칠하면 새 건물처럼 싹 보이니까
가격을 좀 좋게 받고 팔 수 있으니까 자산가치 증가 비용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아닙니다. 도장 비용 같은 이런 것들은 수익적 추락이에요. 현상 유지 비용이죠. 뭐냐면 처음에 건물 지었을 때 상가나 아파트 여러분들 뭐 단독주택이든 페인트 깨끗하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지저분해지니까 다시 칠하는 비용은 이게 유지 비용이지 계량 비용이 아니에요. 예? 방수 비용이요. 여러분이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았어요. 청운에 끝문 않고 문을 딱 열었더니 벽에서 누수가 돼가지고 막 물이 줄줄 새고 있었어요, 안 샜어요? 샜으면 난리 나는 거지. 자, 안 샜잖아요. 근데 나중에 오래돼가지고 배관이 노후화되고 막 그래가지고 물이 새요. 그러면 방수하는 비용은 유지 비용이에요, 계량 비용이에요? 유지 비용입니다. 여러분 전구 교체 비용 같은 것도 수익적 수익인데 여러분이 처음에 상가나 아파트 분양받고서요 청운에 꿈을 안고 저 문을 열고서 전등을 스위치를 탁 눌렀더니 전등이 쫙 들어왔어요? 아니면 깜빡깜빡했어요? 깜빡깜빡했다면 문제지. 처음엔 쫙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LED든 뭐든 그냥 형광등이든 시간이 오래돼서 깜빡깜빡해요. 그러면 이런 거 교체하는 비용은 유지 비용이에요, 계량 비용이에요? 유지 비용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런 것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자본적 주택이 포함되지 수익 주택은 포함되지 않고요.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435페이지 실지 거래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이요. 거기 바탕색 박스를 보니까요. 실지 양도한 가액에서 실지 취득한 가액을 빼면은 실지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으로 적용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직접 비용을 우리가 양도 비용을 필요경비로 해서 공제합니다. 실지 취득한 가액이요. 취득에 소요된 비용 그래가지고요. 이제 어떤 게 필요경비 취득가액이고 이런 것 자본적 주택인지 그 다음에 양도 비용인지 쭉 나와 있어요. 양가로 1번, 2번, 3번에 쭉 나와 있는데 이제 자세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차차 이제 다음 순환부터 본격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어떤 게 취득가액이고 어떤 게 자본적 주택이고 양도 비용인지는 우리가 다음에 자세히 배우기로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취득가액은 저를 보세요. 취득가액은 매입한 가격, 내가 산 가격. 옛날에 2억 원에 샀다? 그럼 매입한 가격에다가 취득하면서 들어간 조세, 취득세 같은 세금 낸 거 있죠? 또 공과금, 법무사 비용을 들었다, 또 컨설팅 비용이 들었더라 그러면 그 취득하면서 들어간 매입가액에다가 취득하면 들어가는 조세나 공과금 등 여러 가지 그 비용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게 취득가액이고 자본주의 양도 비용인지를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고요. 다음 순환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는데 실지 양도한 가액,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 적용했다?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주입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배울 게 어떤 거냐면 이 취득가액이 불분명해. 그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아까 정한다고 그랬어요? 추계해서. 어떻게 추계해요?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를 이용하죠. 매감한기를. 매감한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이렇게 추계해서 이런 것들을 취득가액을 매매사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환산가액이나 뭐 기준가액 이런 것들을 적용하게 되면 그럴 때는 이제 기타 필요경비는 일일이 들어간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라는 걸 해서 우리가 이제 양도차익을 계산해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취득가액이 분명할 때는 어떻게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거고,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취득가액을 확인해서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정했을 때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주력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인데 이때 이 필요경비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시험에서 계속 물어봐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취득가액 분명할 때는 추계해서 취득가액을 정할 때는 어떻게 양도차익 계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나중에 우리가 1, 2월, 3, 4월, 5, 6월 해가지고 계속 배워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양도차익 계산. 그 다음에 435페이지 한번 보세요. 435페이지 그 중간에 3번 추계 방법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도 제가 얼핏 말씀드렸죠. 자, 양도차익 계산할 때 보세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에요. 양도가액을 양가로 1번에 보니까 양도가액이 불명하다. 그럼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해서 정한다고 그랬어요? 매, 감, 기 순서로요. 머리글 다 동그라미 하시고. 취득가액이 확인 안 될 때는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해서 차례로 순차로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합니다. 자, 그런 것들. 환산가액 구하는 방법이 거기 나와 있는데 환산 취득가액은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실거래가액 없으면 매매사가 감정가액 여기다가 양도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당시니까 곱해서 구해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37페이지 이제 필요경비계산 공제라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시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요게 이제 어떻게 기준시가가 결정되냐. 기준시가라는 것은 국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 시가 표준액 그러면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에서 뭐라고 했어요? 시가 표준액. 국세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기준시가. 그래서 기준시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런 것들이 30회 시험에서 나왔었어요. 이제 또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나중에 이제 토지는 개별 공시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뭐 이런 것들인데 나중에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슬쩍 배우게 됩니다. 또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양도소득 금액 계산 한번 보겠습니다. 437페이지. 우리가 양도소득 금액은 가필, 양도차익 구했으니까 가필, 차, 장, 소예요.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공제액을 공제해서 구하잖아요. 그럴 때 장기 보유공제액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438페이지로 갑니다. 양도소득 금액 계산을 위해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438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자, 장특공제요. 또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다고 그랬죠. 중요한데 438페이지 보니까 공제 대상 한번 보겠습니다. 장특공제는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느냐? 토지 건물로서요. 밑줄입니다.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해야 돼? 3년 이상이야. 장특공제를 받으려면 여러분 토지 건물 3년 이상 보여야 돼요. 이것과 조합원 입주권 계속 밑줄입니다. 조합원 입주권도 장특공제 대상인데 가로안에 보니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하고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그러면 조합원 입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는 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네, 여기 봅니다. 이 시점이 공법에서 여러분이 배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다. 이 시점이.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주택이 있었습니다. 종전주택이 있었어요. 종전 건물과 토지가 있었는데, 주택이 있었는데,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나중에 결국은 이 종전주택은 다 때려부시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뭘 받냐면 조합원 입주권을 받아요. 조합원 입주권을 받습니다. 근데 조합원 입주권을 몇 년 전에 장특공제 대상으로 추가를 했는데 사실은 관행적으로 인정되던 것을 법에 명문화한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조합원 입주권은 입주권을 갖고 있다가 팔 때는 장특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이쪽으로 오면 괜히 왔네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한 이 양도 차익의 장특공제를 인정해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설명을 인정해 주기 위한 게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전에 이 때려부신 이 종전주택의 양도 차익에다가 여기다가 장특공제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주고 싶은 건데 문제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장특공제 대상으로 추가한 거예요. 예? 자, 조합원 입주권. 근데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원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조합원 입주권 갖고 있다 팔 때는 대상이 아니에요. 조합원 입주권으로 장특공제 대상을 추가한 이유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때려부신 이 종전주택의 여기에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한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조합원 입주권을 대상으로 추가한 거예요. 왜냐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요거 시험에서 항상 우리 세법은 포함 제외가 중요한데, 근데 자,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장특공제 대상은 자, 토지 건물로서 몇 년 이상 보여야 돼? 3년 이상 보유한 것 및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줄 그 자산의 양도 차익,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도정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의 한정. 즉 조합원 입주권은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차익이 아니라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이 종전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양도차익의 한정해서 거기다가 이제 공제를 정합니다. 그래서 양도차익 두 번째 줄 중간에 거기다 밑줄이고 쭉 아래로 두 줄 내려와서 보유기간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장기 보유공제액으로 한다. 쫙 밑줄이야. 장특공제는 그러니까 장특공제는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장기 보유 통제는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한다고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여기를 보세요. 양도 차익이 만약에 양도 차익이 1억이다 그러면 1억이고, 그러면 장특 공제액은 장기 공제액은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율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제율이 만약에 10%다 그러면 1억에 10%니까 장특 공제액은 얼마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 장기 보유 통제액이 되고,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 차익 1억에서 1,000만 원 장특공제액 빼니까 양도소득 금액은 얼마가 되고 9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기보유통제액은 양도 차익에다가 양도소득 금액을 장특공제액을 공제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시험에서 장기보유통제액은 양도소득 금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막 바꿔요. 양도가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 아니고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합니다. 차장 양도 차익 구하면 그 구해진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러면 또 계속 봅니다. 다만 미등기 양도유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밑줄 짜기요. 그래서 장특공제는 반드시 등기가 돼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또 배우는데 국외자산은 장특공제를 안 해줘요. 외국에 있는 국외자산은 안 해줍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경제까지 신경 써가지고 장기보유 유도해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이어야 되고 등기가 반드시 돼야 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이 장특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장기보유통제 공제율은 어떻게 공제해 주냐? 오늘은 뭐 외울 필요 없고 그냥 편하게 한번 보세요. 1세대 1주택이요.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있어요. 1세대 1주택이고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인데 장특공제를 받으려면 3년을 보유해야 돼요. 1세대 1주택이고 3년을 보유했는데도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되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어떤 게 대표적인 예냐면요. 고가주택 같은 그런 것들이 그래요. 고가주택. 고가주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잠깐 용어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봅니다. 우리가 고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고가주택.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건데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이라는 것은요. 실지 거래가액 합계액이 실지 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에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고 고가주택에 해당되면요.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췄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합니다. 비과세를 안 해줘요, 여러분들. 그래서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아니에요. 실거래가액이 얼마? 판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고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되잖아요. 물론 이제 양도차익 전체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9억까지 부분은 비과세하고 9억 초과액 부분만 과세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안분하는 방식 그것도 시험 문제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어쨌간에 오늘은 고가주택 그러면 실지 양도한 가액이 얼마요? 실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1세 1주택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과세가 된다. 그래서 여기 그 얘기예요. 대표적인 예가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 1주택이라는 것은 고가주택 같은 애들이고 고가주택은 장특공제 왕창이 줍니다. 이 1세대 1주택은. 왜냐면요. 장기 보유를 유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서울 강남에 어떤 사람이 집 한 채 갖고 있어요. 1세대 1주택이에요. 투기 목적도 없는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고가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장특공제 안 해주고 비과세도 배제가 되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장기 보유통제는 장기 보유자를 유도하고 우대해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거니까 이런 1세대 1주택자는 왕창 해줍니다.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이요? 8%씩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를 보세요.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했다 그러면 83, 24. 4년 이상 5년 미만이면 84, 32 이런 식으로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85, 40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이상이면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공제를 해줘요. 양도세가 과세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24에서 8%까지요. 근데 옆에 보여있어요.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양도세 과세는 1세대 1주택을 제외한 1세대 2주택인데 과세가 된다거나 또 일반적인 토지 건물이나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보유연수에 몇 프로씩 공제해주냐면 2%씩이요.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2, 3은 6 이런 식으로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2, 50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신설돼 가지고 10년 이상 이후에도 얘는 11년 이상 12년 미만이면 22% 이런 식으로 해서 15년 이상이면 최대 몇 프로? 30%까지 6에서 30%까지 이렇게 보유연수에 매년 2%씩 적용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자, 오늘은 눈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꽃표시 한번 보세요. 1세대 1주택이요. 자,
표에서 그 꽃표시 보니까 아래, 맨 아래 1세대가 양도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한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1세대 1주택 장특공제 이거 왕창 80%까지 보유연수 8%씩 해서 받기 위해서는 여태까지는 1세대 1주택이면 거주를 하지 않고 보유만 해도 3년 이상 보유하면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 고가주택이에요. 그래서 양도세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돼요. 그럴 때 고가주택 같은 애들, 이런 애들 과세가 될 때 여태까지는 거주 요건이 요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장특공제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 몇 년을 거주해야 돼? 2년 이상을 거주해야 됩니다. 요건. 물론 이제 요번에 지금 12월 15일 대책 나온 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또 달리 지금 또 이거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막 대책이 나왔어요. 근데 그 대책 나온 곳에 대부분은 2021년도부터 시행이 돼요. 그래서 양도세 주택 세율이 인상되는 거라든가 대부분은 뭐 분양권은 여태까지 청약 같은 거 할 때만 청약할 때나 그럴 때만 주택수 계산에 포함했고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는데 분양권이나 당첨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 안 했었는데 이제 2021년도부터는 포함시킨다고 하고 막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언제부터 시행이냐면 그런 것들은 대부분 2021년도부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하고는 관계없고 다만 시험에 관계가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차차 여러분들이 제가 법안이 이제 확정이 되고 그러면 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간에 요거는 지금 일단 현재 법령에 의해서는 하여튼 양도세 장특공제를 확대 적용받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 몇 년 거주를 해야 된다?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보유도 3년 이상 해야 되면서 거주도 2년 이상 해야 한다. 이런 것들. 공제 배제 한번 보겠습니다. 439페이지. 장특공제는요. 70%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양도자산, 미등기 양도하면 장특공제 배제합니다. 3년 미만 보유하면 배제합니다. 또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요. 장특공제를 배제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은 장특공제 배제예요. 이런 것들 다 체크고 밑줄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교하게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장특공제가 이런 거구나. 대상 이런 거고 이렇게 공제를 해주는구나. 이런 땐 배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한번 봅니다. 그래서 장특공제는 미등기 양도하면 배제돼요. 3년 미만 보유하면 배제돼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외 양도자산 안 해줘요. 또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또 배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필차상 소 양도소 금액 구했어요. 이제 기본 공제를 공제해서 양도소 과세 표준 금액을 구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과세 표준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과세 표준 구하기 위해서 양도소득금에 공제된 기본공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적용 대상을 한번 봅니다. 양도 기본공제는 장기 보유공제와 다르게 밑줄입니다. 과세상이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자산 양도에 다 적용합니다. 다만 뭐는 배제되냐면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된다 밑줄자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양도소 기본공제는요, 장특공제는 국내 소재 자산만 되지 국외 자산 안 되거든요. 여기 지금 없지만 국외 자산 안 되는데 기본공제는 국외 자산을 양도했을 때도 돼요. 또 기본공제는 자산 종류 관계없어요. 우리가 장특공제는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만 되잖아요. 얘는 주식, 출자, 지분, 기타 자산 다 돼요. 그 다음에 자산의 종류 관계없고 보유기간 관계없어요. 장특공제는 몇 년 이상 보여야 돼? 3년 이상. 기본공제는 보유기간도 관계없어요. 또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 장특공제는 배제되는데 기본공제는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저를 보세요. 양도소 기본공제는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등기가 됐는데 기본공제 안 된다는 질문이 있으면 무조건 틀려요. 양도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다시 보세요. 저를 시험장에서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교수님 음성이 들렸어요. 함께함을 느꼈어요. 이런 간증이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기본공제 나오면 이게 또 그러거든.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 아니면 싹 다 깔아준다. 그런 게 딱 보는 순간 떠오른단 말이죠, 여러분들. 싹 다 깔아줍니다. 그러니까 자산의 종류, 보기한 등 관계없습니다. 싹 다. 기본공제는 어떻게 공제해 주느냐? 양도수 있는 거주에 대해서 일정한 소득별로, 밑줄입니다.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수금에서 각각 1년에 연 250만 원씩 공제합니다. 밑줄 자격.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구별하냐 그러면요.
1번에 거기 박스 안에 보충학습에서 1번에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르산 이거 전부 합친 곳에서 1년에 250 공제합니다. 또 주식 출자 지분 양도소득금에서 또 1년에 250 공제합니다. 부동산에다가 구별해가지고 또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 공제합니다. 그래서 절 보세요.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르산 얘네들 소득금 부동산 등에서 전부 합친 거 1년에 250 주식에서 1년에 250 파생상품에서 1년에 250 소득별로 각각 구별해서 250만 해줍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살짝 한번 맛배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맛배기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양도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건물을 양도했어요. 양도소득이 300만 원 나왔고요. 또 토지를 팔았는데 양도소득이 500만 원 나왔어요. 기본공제 값은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고요. 기본공제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르산 전부 합쳐서 얼마? 1년에 250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양도하는 순서대로 순차로 공제해줘요. 그럼 건물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토지에서는 이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년에 250이니까 전부 다 합쳐서. 또 봅니다. 또 이번에는요. 을이라는 양도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자,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200만 원 나왔습니다. 기본공제를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자, 얼마 받을 수 있냐면요. 200만 원 받아요. 자,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줍니다. 보세요. 양도소득금액이 가필차장소 계산했더니 200만 원 계산됐어요. 기본공제 250 하면 과세표준은 마이너스 50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이 양도소득금액 가필차장소 양도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해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건물 양도소득금액 200이면 얼마만? 200만 원만 받아요. 그러면 1년에 250인데 못 받은 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냐? 아니에요. 그냥 소멸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요거. 또 그럼 이번에 응용해서 마지막 자 봅니다. 응용해서. 자, 어떤 병이라는 양도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토지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300만 원 나왔어요. 이때 이 사람이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고 양도소득 금액이 200만 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골프용권을 양도했어요. 골프용권을 또 그래가지고 양도소득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나왔어요. 기본공제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네? 자 보세요. 토지에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얼마 받을 수 있냐? 25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주식과 부동산 등은 구별해서 주식에서 기본공제 받는데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니까 얼마? 200만 원이요. 골프용권에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토지, 건물, 부동산, 기타르산 이거 전부 합친 것에서 얼마? 250이니까 여기서 이미 250 받았으니까 골프용권에서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토탈에서 얼마? 4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원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 등과 주식과 파생상품을 구별해서 각각 얼마씩? 1년에 250씩. 소득금액 범위 내세요. 이런 얘기고 이해하셨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계 계산. 그래서 이제 가필차장 소기익과 과세표준 구했어요.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해야죠. 그럴 때 양도세 세율입니다. 이제 넘어가면 세율 나옵니다. 자, 보세요. 세율이 나오는데 자, 세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율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어떻게 양도세 세율이 정되는지를 한번 참고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440페이지 펴놓습니다.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들 목운동 다시 공들여서 천천히 합니다. 여러분들 목운동부터 아이고 천천히 합니다. 반대로 돌리시고요. 네.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자,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낍니다. 어깨도 돌리시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여러분, 예. 한 해가 또 이렇게 오늘 마지막 종강하고 내년에나 다시 여러분들 봐주셔야 돼요. 2020년 새해나 여러분들 또 뵈야 되겠네요, 또 여러분들. 그죠? 아이고. 요즘 사람들이 각종 모임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모임 참석했다가 헤어질 때 여러분들 아는 지인들끼리 뭐라고 인사해요? 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새해 인사 받을 때마다 요즘 그 왠지 그냥
뭐야 벌써 새해라고? 아 진짜 미치겠네 이러면서 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반가운 인사가 아니라 저한테는 반갑지 않은 인사예요. 아 또 한 살 또 먹고 진짜 새해가 또 밝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금방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440페이지 보겠습니다. 440페이지 양도세 세율입니다. 이게 30회 시험에서 세율 문제가 제 예측대로 나왔어요. 세율이 나왔는데 모두 정답 단서를 안 달아놔가지고 모두 정답 처리되게 나왔는데 어떻게 편하게 한번 봅니다. 양도세 세율은요 과세상의 종류에 따라서 또 등기 여부에 따라서 보유기간에 따라서 또 과세 표준 금액의 크기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먼저 표를 한번 보세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주택과 조합주권은 따로 세율 적용되니까 제외하고 일반적인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미등기양도에 따라 70%입니다. 최고세율 적용되고 가장 높은. 등기가 됐다 그러면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 보였을 때는 6에서 42%까지 이제 7단계로 7단계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요. 기타라사는 골프용권 같은 건데 자, 골프용권 같은 기타라산, 특정시설 이용회원권,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라산, 기타라산 나왔다 골프용권 같은 애들은 등기 여부 보유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6에서 42%예요.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골프용권의 양도세 세율은 50%다 그러면 틀려요. 무조건 6에서 42%입니다. 그 다음에 보충학습 보세요.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세율이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하고 똑같이 가요. 세율이 낮아요.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면 70%인데 똑같은데 다만 현재까지 이제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거라고요? 이거 40%예요.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일반적인 토지건물보다 세율이 낮아요. 1년 이상만 보여도 6에서 42% 초과 순수율이 정도예요. 세율이 낮죠? 근데 이게 이제 요번에 그 정부 대책 나온 거 보니까 2020년도까지는 똑같고요. 2021년도부터 이제 세율을 인상하겠다고 정부에서 이제 정부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어떤간에 그거는 우리 시험과 관계없고 내년 우리 시험 볼 때까지는 2020년도 우리 시험 30일의 시험에서는 주택은 1년 미만이면 몇 프로라고요? 40%. 1년 이상만 보여도 뭐라고요? 6에서 42% 초과순수율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또 표 아래 보니까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하는 그 주택은 기본세율이라고 그래가지고 소득세에서 기본세율이라는 것은 6에서 42% 초과둔세율을 소득세에서 흔히 기본세율이라고 하는데 그 6에서 42% 기본세율에다가 10%를 할증해요. 그러니까 16%부터 52%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 1세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다가 20% 할증해요. 그래서 26%부터 자, 62%까지 과표 크기에 따라서 세율이 할증됩니다. 이런 것들. 비삼용 토지도 이제 10% 추가하는 건데, 10% 추가하는 건데, 기본세율에다가 비삼용 토지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초과누진세율을 한번 보세요. 가필 차장 소기과에서 과세표준을 구했더니 1,200만 원 이하면 6%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41페이지 5억 원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42%까지 초과 누진세를 정해요, 여러분들. 6에서 42%까지. 과표관은 7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초과 누진세를 정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말하고. 이걸 소득세에서는 6에서 42% 이걸 기본세율이라고 흔히 얘기해요. 이렇게 한번 오늘은 뭐 외우려고 안 하셔도 되고 한번 쭉 보시고요. 441페이지 7장 부가징수입니다. 이거야말로 시험에 매년 그냥 나옵니다. 별표시 여러분들 세게 하시는 거고요. 무조건 나오는 거고 이거 부가징수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또 제일 요거는 확실하게 알고 가야 돼요. 세율 같은 거는 그냥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한번 눈으로 본 거고 세율은 다음에는 이제 외우셔야 되지만 도와드리고요. 외울 수 있도록. 근데 자 도와드리는데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이 세율 같은 거 눈으로 보는 거고 제일 이제 또 부가징수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은 실생활에서도 그렇고 반드시 당장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양도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납세무자가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근데 그 신고 납부할 때 양도세는 예정 신고 납부라는 게 있고 확정 신고 납부라는 게 있어요. 그럼 예정 신고 납부와 확정 신고 납부는 어떤 관계인지 또 예정 신고 기한 이런 거 언제까지 예정 신고해야 되고 확정 신고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 납부는 어떤 관계냐는 건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우리는 다 따로따로 앉아 계시는데 일반 고시학원이 이제 사람들 많을 때는요.
탁히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강의실에 자리 막 싸움도 치열해요. 좋은 자리, 이렇게 너무 앞에도 좀 그렇고 부담되고,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요 정도 자리 있잖아요. 그런 자리를 앉기 위해서 수강생 많은 곳에서 막 경쟁이 붙잖아요. 그럼 내가 딱 왔는데 내가 그 자리들을 앉았었는데 하루 조금 늦게 왔더니, 학원에 조금 늦게 왔더니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공부가 안 돼. 저 뒤쪽에 앉았다 보니까 저 뒤쪽에 앉았어요. 그럼 공부가 안 돼. 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공부가 안 돼. 막 그래가지고 안 된대요. 막 그러다가 이제 다음 날 있죠. 아우 열받아. 다음 주 일찍 와야지. 그래가지고 다음 날 조금 일찍 와서 이제 와서 내가 원래 앉던 자리에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원래 거기 또 이제 오늘 앉았던 사람 있죠. 뭐야? 내가 그 자리 좋아가지고 앉으려고 그랬더니 또 저 사람이 앉아있네. 평상시 이제 오늘보다 나왔던 시간을 더 당겨서 나와요. 한 15분, 20분 더 빨리 나와. 그래가지고 딱 앉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열받죠? 뭐야, 저 진짜, 내 자리인데 저 진짜 눈치도 없이 말이야. 진짜 저 안 되겠네. 그래,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그 다음날 더 빨리 와요. 그래가지고 뭐 서로 경쟁 붙는 곳에서는 어떤 곳에서는 학원 문도 안 열었는데 미리 와가지고 줄 서가지고 전화해가지고 학원에 전화하고 일반 개인 학원 같으면은 그 실장님이나 원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문 열어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하고 막 그래요. 야, 진짜 자리 싸움 치열한데 공부를 그렇게 남보다 하나라도 더 하려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리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고시학원은 중년의 남녀 수강생들도 짝이 돼서 앉아 있고 또 뭐 이렇게 친하게들 지내요. 이렇게 짝이 돼서 중년의 남녀 수강생이 앉아 있어요. 그럼 제가 있잖아요. 다음에 1월 달에 한번 그렇게 할 건데 갑자기 다른 얘기하다가 지금은 이제 없으니까 제가 미리 얘기하는 거고 갑자기 다른 얘기하다가 갑자기 있잖아요. 딱 물어봐요. 정색하고 둘이 어떤 관계예요? 딱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중년의 남녀 수강생이 짝이 돼서 이렇게 딱 앉아 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얼굴 빨개지면서 펄쩍 뛰는데 누가 더 펄쩍 뛸까요? 남자 수강생, 여자 수강생. 예? 여자 수강생들이 주변을 많이 의식하기 때문에 더 펄쩍 뜁니다. 아무 관계 아니라고 펄쩍 뛰면서 다른 사람,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나 한 번 보고 주변 사람들 보면서 아무 관계 아니라고 하면서 펄쩍 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아무 관계가 아닌 게 아니죠. 짝이잖아요. 동문수학하는. 공부할 때도 돕고 협력하고 합격해서도 공동 중개하면서 서로 돕고 협력해야 되는 짝이지, 소중한. 자,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조금 눈치 알고 그런 사람들은 자, 미리 이제 뭘 들었는지 둘이 어떤 관계 딱 그러면 짝인데요? 딱 이러면서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여튼 보세요.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정신고납부, 학종시납부 어떤 관계냐. 먼저 예정신고기한, 예정신고납부라는 걸 한번 볼게요. 본문을 봅니다.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고자는 양도소 과세표를 다음의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해야 하며 두 번째 줄 여기부터 밑줄입니다.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한다. 밑줄 짝이요. 양도 차익이 빵이에요. 마이너스예요. 그래도 예정신고 해야 합니다.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는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립니다.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네, 분명히 계세요. 지금 여러 번 나왔는데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일 때도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단 파생 상품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외하고요. 먼저 일반적인 경우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예정신고 기한입니다. 표에서 맨 위에 그 오른쪽에 밑줄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 내 예정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에요. 양도일이 속하는 29회 때는 분기 말일로부터 2개월 아니에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그러면 저를 보세요. 생일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생일을. 생일을 한번 물어봐야지. 생일을. 자, 생일이 언제? 생일. 8월 31일? 탈락. 짝. 저 생일이 언제? 12월 어디?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생일 축하해. 21일이에요. 여러분들 생일 축하해주고. 자,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 21일 날 토요일 날 갑자기 생각나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제 그 카페에 그 정기 모임이 있는 송년 모임이 있는데 공부 합격했거나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처럼 공부 배우고 있거나 공부했거나 합격자 모임이 아니에요. 제 모임은 합격자 모임이 아니라 항상 카페 모임은 그냥 제 강의를 들었거나 듣고 있는 분들이 카페에 있는 그 화영업파에 모이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냥 누구나 올 수 있는 모임이고요. 그래서 제 카페 공지사항 공지해놨어요. 여기 저 서울 사당
농에 있는 데서 뭐예요? 사당역 근처에서 거기 모이거든요. 그래서 공지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도 오셔도 돼요. 와가지고 그러면 지금 올해 합격한 선배들 또 공부하는 분들 여러분들 만나서 좋은 얘기도 듣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 보세요. 21일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자, 12월 21일? 네?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날짜가. 이거. 자, 하여튼 12월 그러면 보세요. 21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어요.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예요?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예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예? 다음 연도 2월 말이 되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어떤 간에 한 번만 더. 생일 언제예요? 생일 4월 22일. 자, 4월 22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어요. 예정신고기한 언제예요? 6월 30일.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4월 22일,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다? 6월 30일이 됩니다. 6월 말이에요. 6월 30일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담보증여 시는 3개월인데 지금 아직 부담보증여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패스하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도 아직은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를 좀 배우고 오시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주식 출자 지분을 보세요. 주식은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모아서예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로 되는데 분기를 고칩니다, 여러분들. 분기가 이게 작년에 개정된 건데 왜 아직도 안 바뀌어져 있네? 제가 쓴 책이 아니어가지고. 저기 보세요, 여러분. 분기를 뭐로 바꾸냐면 분기를 반기로 바꿉니다. 반기로. 분기를 반기로요. 상반기, 하반기 할 때 그 반기. 상반기, 하반기 할 때 반기로 개정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분기였다가 반기로 개정이 됐습니다. 2018년도 개정세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월 20일 날, 만약에 4월 20일 날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어요. 양도세 예정신고기한 언제란 얘기예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상반기 말일은 언제예요? 6월 30일.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8월 30일입니다. 주식은 빈번한 거로 해주니까 몰아서 상반기 동안 판 거 전부 다 합해가지고 반기 말일로부터 언제? 2개월 내에 예정신고 납부합니다. 하반기에 팔았다. 만약에 9월 달에 팔았다. 그러면 언제요? 다음 12월 31일이 하반기 말일이고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다음 연도 2월 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식은 분기가 아니라 반기로 고쳐야 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 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확정신고기한, 자, 봅니다. 자, 또 확정신고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441페이지 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 금액이 있는 고지하는 그 양도소 과세표를 미출입니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기간까지 신고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미출자액. 확정신고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정신고, 확정신고에 대해서 지금 별다른 말이 없이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는 어떤 관계인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여긴 좀 이제 지울게요. 다음에 또 설명 드릴 거니까 뭐 지워도 돼요, 여러분들. 1월 달에 한번 보고 하면 되니까. 여기 봅니다. 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는 어떤 관계냐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러면 뭐야? 예정신고, 부동산 팔면 양도소득하는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 납부라는 걸 하고 또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를 또 해야 되는 거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관계인지. 자, 갑이라는 양도자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잖아요. 12월 31일까지 이때 건물을 양도했어요. 양도소득이 예를 들어서 4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양도소득이 4천만 원 발생했어요. 자, 그리고 더 이상 양도한 거 없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 요것에 대해서 양도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라는 걸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있잖아요. 기간 동안에 확정신고를 해야 되느냐, 확정신고를 해야 되느냐. 확정신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예정신고 했어요. 부동산 팔고 양도에 속한 말일부터 2개월 내에요. 네.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예요. 무조건 해야 돼요. 자, 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 또 해야 됩니까?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니 세금 계산이 달라질 게 없는데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를 뭐하러 또 해요, 여러분. 귀찮게 서로 귀찮게. 그래서 여긴 지금 우리 교재는 요 입문서에는 없지만 예정신고 한자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나올 거예요. 예정신고 한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예정신고 한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이미 나왔고요. 아, 그렇잖아요. 예정신고 했는데 확정신고 뭐라 또 해요? 예정신고 한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략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근데 또 한 번 보세요, 이번에는 이 사람이 또 토지도 팔았어요. 양도소득이 3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인세라고 그래서 우리 취득세 할 때 했어요. 종부세처럼 양도세, 인세를 합산과세예요. 그래서 합산과세 하는데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양도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양도세도. 그러면 이게 만약에 보세요. 누진세율 대상이다. 자, 누진세율 대상이면 누진세라는 것은 과표가 커지면서 과표가 합산해서 커지면 더 높은 세율 정보에다 세금 더 많이 내게 되잖아요. 누진세율 대상일 때 합산하면 과표가 커지고 세율도 달라지고 그럴 때 두 번째 예정신고, 두 번째 토지를 팔 때 있죠? 합산해서 예정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가지고 7천으로 해가지고 양도세 계산해서 합산해서 양도세 계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이상 양도한 게 없어요. 그러면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으니까 다음 년도에 뭐하러 또 확정신고를 해요? 예정신고 한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보세요. 마지막에요. 이렇게 누진세율 대상에서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율 달라져서 세금 계산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합산하지 않고요. 또 이 사람이 이번에는 요것에 3천에 대해서만 예정신고를 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여러분 보세요.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 여러 번 양도할 때는 반드시 마지막에 이것을 합산해서 확정신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시험에 제가 맨날 평상시에 이렇게 설명드렸던 건데 이게 29회 시험 때는 정답지로 나왔었어요. 자, 보세요. 예정신고 한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누진세율 중대상 자산 같은 것을 2회 이상 여러 번 자산을 양도할 때 마지막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확정신고를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둡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정신고 한자는 원칙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을 때는. 근데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해서 마지막에 그럴 때 합산해서 예정신고하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다음 연도에 반드시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때 세금 낸 거는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겠지만 하여튼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재 지금 입문서에는 없지만 이런 내용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42페이지 보겠습니다. 부가세 봅니다. 442페이지 3번의 부가세입니다. 감면세계 20%로 농특세 부과된다. 납부세계는 부가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계 부가세는 없어요. 뭐 소득세계 10%로 지방소득세 부과된다 그러면 틀려요. 납부세계 부가세는 없는데 예외적으로 양도세를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감면세계 20%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쭉 몇 줄이고요. 그 다음에 분할 납부 봅니다.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양도소득세는 그 옆에 써놓으세요. 양도소득세는 물납은 돼야 안 돼요? 양도세는 물납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국세에 있어서는 상속세만 물납되는 거지. 자, 양도세는 물납은 안 돼요. 거기다 써놓고. 근데 분할 납부는 되죠? 그러니까 분할 납부 요건을 봅니다. 고자로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따라 자, 밑줄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 원 초과하는 자는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재산세는 분할 납부가 납부할 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고 제가 윙크해달라고 그랬어요? 250만 원. 이제 내년에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2020년도에. 그래서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요. 이제 재산세나 종부세는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고. 양도세는 얼마? 1000만 원 초과할 때. 재산세나 종부세는 우리 집은 재산세, 종부세를 200만 원, 250만 원 넘게 내는 윙크해달라는 데 없었잖아요. 근데 양도세는 1000만 원 넘게 내는 거 우습죠? 그래서 납부할 세액 1000만 원 초과하는 자는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 그 납부하는 세액의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이요. 전부 아니고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재산세는 분납기한이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내요? 2개월 내. 종부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 내. 6개월 내. 양도세는 몇 개월 내?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분할 납부를 한번 세목별로 비교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분할 납부를
세목별로 금방 말로 한 걸 한번 비교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비교해 보면 먼저 분할납부 기준금액이요. 기준금액. 자, 재산세는 분할납부 이제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고요? 250만 원 초과할 때. 250만 원 초과할 때. 자,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세가 얼마요? 역시 250만 원 초과할 때. 250만 원 역시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250만 원 초과할 때.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여기 지워야 되겠네요. 자, 양도소득세요. 양도소득세는 저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요? 납부할세가 얼마? 1천만 원, 1천만 원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 역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 차이가 나죠? 재산 양도세하고 다른 애들은. 그 다음에 분납기한을 비교해 보면 분납기한 언제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냐? 분납기한. 재산세는 납기 후 기한 지나서 언제까지요? 2개월 내 분할 납부합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 납기 언제요? 6개월 내 이내. 자, 양도세는 몇 개월이요? 2개월 내 납기 후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분할 납부 비교해 두시고요. 자, 여러분들. 자, 그래서 분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분할 납부입니다. 분할 납부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자, 그러면은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산세요. 양도소득세도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똑같아요.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라고 되어 있는데 납부불성실 가산세라는 말을 지워요. 이제 뭐라고요? 납부지연가산세. 자, 국세는 이제 가산세, 종전의 가산금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통합시켜가지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는 신고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25%로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아시죠, 여러분? 납부불성실 가산세란 말을 지우고 납부지연 가산세요. 그 다음에 거기 좀 꽃표시 보니까 예정신고의 무신고 후 확정신고 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이 된다 몇 줄이고요. 자, 이런 것도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예정신고 기한 내 있잖아요.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예정신고를 보세요.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어요. 불성실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됩니다. 확정신고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건데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들. 예정신고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OX요. 여러분, 제가 아까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는 남남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해드렸나? 안 했구나. 결론을 안 했네.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는요 남남이에요. 자, 보세요. 예정신고를 불성실해요. 다음 연도 5월 달에 양도를 속한다 말렸도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불성실해요.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를 하더라도요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 무조건 됩니다. 다만 이제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어요. 양도에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이 무신고, 요 과소신고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한 것에 대한 요 가산세 있죠? 요 가산세 요거 50%를 경감해 줍니다. 깎아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럼 무조건 양도에 속한다 말부터 2개월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예요. 예? 근데 만약 혹시라도 지났다? 그랬을 때는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라도 해야지만 그래도 적어도 절반을 깎아주니까 그래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외예산에 대한 양도세는 30회 시험에 나왔는데요.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오늘 이거는 뭐 지금 격가지니까요.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세산이 뭔지 살짝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기
미등기 양도산도 29회 시험 때 독립화문으로 나왔는데 미등기 양도산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44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거만 보면 다 끝났잖아요. 이제 자, 미등기 양도산입니다. 제가 한 1시 30분에서 마지막 오늘 5회밖에 우리가 배정이 안 돼서 그래도 1시 30분이나 40분이면 끝날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그래서 다 우리가 이제 자, 끝납니다. 한번 봅니다. 미등기양도산이라는 게 뭐냐? 미등기양도산이란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거. 여러분이 민법에서 미등기 전매요. 취득했는데 4명이 등기하지 않고 싹 팔아요.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높겠죠? 그러니까 걸렸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줍니다. 자, 미등기 양도 자산의 세례상 불이익을 봅니다. 먼저요. 동그라미 1번.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합니다. 다 체크해요. 미등기 양도는 비과세도 안 해주고요. 감면도 배제해요. 또 옛날 시험에는 비과세는 배제되지만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다는데 다 배제합니다. 또 동그라미 2번.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안 해줘요. 미등기 양도하면. 또 세율도요. 최고 세율 정도입니다. 몇 프로요? 70%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근데 배워요. 필요경비 예산 공제라는 것은 불이익은 있지만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배제는 아니고 받을 수 있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근데 예외가 있긴 있어요. 예외가 있긴 있어가지고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등기된 곳으로 의지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거기 그 박스 아래에 거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거기 이렇게 쭉 나와요. 하여튼 나중에 또 배웁니다. 어떻게 미등기 양도하면 절 보세요.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하고요. 장특공제, 기본공제를 다 배제하고요. 또 최고세를 몇 프로? 70% 정도예요. 근데 다만 이제 나중에 배우는 건데 필요경비 계산공제라는 것은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하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여긴 좀 안 나왔지만 절 보세요. 대표적인 게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미등기 양도했어요. 그러면 내가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인데 불이익을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미등기 양도한 자산의 경우에 장기 보유등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는 없다. 이렇게 바꿔요. 자, 법률 규정에 의해서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장특공제나 기본공제 이런 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불이익을 안 주니까.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1세대 1주택인 무허가 주택 같은 것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좀 더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등기된 곳으로 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오늘 미등기 양도가 뭔지 불이익상 이런 것들 눈에 익혀두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 다 공부했는데 저를 보세요. 잠깐만 쭉 몇 가지만 한번 훑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11월, 12월 그 늦가을에 우리가 이제 시작했는데 지금 겨울이 굉장히 이제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겨울이 됐는데 이렇게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겨울이 깊어질 무렵에 다시 이제 한겨울에 여러분 새해 이제 여러분을 뵙게 되는데 그 겨울이 끝날 것 같지 않지만 금방 새봄이 봄 소식이 들려오고 산수유 핀다는 둥 보면서 동백꽃이 피었다는 둥 봄 소식 들려오고 그 봄을 즐기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벚꽃 엔딩, 버스커의 벚꽃 엔딩 노래가 흐르고 벚꽃이 막 거리에 흩날립니다. 그 분위기에 취해서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날씨가 막 더워집니다.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그때 막 공부 좀 하려고 그랬더니 마음만 급하고 몸은 안 따라주고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갈등하다가 또 가을을 맞이하고 다시 시험장에 가게 됩니다. 시간은 금방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요. 하여튼 힘내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끝나는 줄 알았어요? 복습하려고 좀 잠깐 정비할 시간 드리고 잠깐만요. 자, 집중해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뭘 배웠냐 그러면 소득세요.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고 법인의 소득 발생 법인세인데 소득세요. 개인주의 과세합니다.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주의, 개인별로 과세하고 소득세요. 여러 소득의 종류가 있었는데 종합소득에는
6가지 소득이 있었는데 저처럼 뭐 외울 건 아니지만 그중에서 사업소득이 있었고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3가지가 시험범인데 아직 자세한 거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그 다음에 건설업 등이 있었고요. 우리 시험은 양도소득이 중요하고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점은 사업성 여부예요. 사업성 없이 팔면 양도소득, 사업성을 가지고 팔면 사업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득세 납세문자는 거주자, 개인인데 이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거주자 그러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거주자는 안 사는 사람이 아니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는데 거주자 그러면 국내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수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고 사이트 올리시고요. 거주자다 그러면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모두 국외 소득도 과세하고 그 다음에 납세지는 거주할 때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입니다. 근데 비거주자 그러면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두지 아니한 개인을 비거주라고 팥가슴 아돈날 떠올리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합니다. 국외 소득 납세는 없죠, 당연히. 자, 납세지는 주소 거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국내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 소리지. 사업장이 2 이상이면 주된 국내 사업장 소리.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갑니다. 마돈나가 잠실에서 공연했는데 소득 발생했어요. 우리나라 국내 사업장에 마돈나가 없어?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그 잠실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요. 과세 방식 있는데 종합과세 방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이고 근데 일정한 종합소득 중에서 일정한 금융소득이나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이나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 같은 것은 분리과세한다. 소득을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지급하고 세금을 떼고 내면은 이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거. 분리과세 방식.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분류과세 방식.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이 채택하는 과세 방식인데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 같은 다른 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해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해요. 구분해서, 분류해서, 구분해서 과세한다. 이런 거.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 양도소득은.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요. 양도세. 양도세 과세 대상 배웠습니다. 양도세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직 오늘 몰라도 돼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대상인데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미등기 전세권 대상입니까? 예? 미등기 지상권 대상입니까? 금방 내가 그랬잖아요.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고. 그러니까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은 대상이 됩니다. 지역권 대상입니까? 지역권 아닙니다. 또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부동산 임차권 반드시 뭐만? 등기된 것만 대상입니다.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들은 권리가 나중에 아파트 완공되면 그 본계약 책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된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도 양도세 대상이 된다. 프리미엄 받고 여러분 분양권 전매해요? 그럼 프리미엄 상당에 대해서 양도세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타 자산 그래서 4가지가 있어요. 특정한 법인주식 2가지에다가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 골프, 콘도,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명칭 불문하고 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한다는 영업권.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같은 것과 함께 한다는 영업권은 대상인데 단독 영업권만 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은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들. 주식 출자 지분 대상이 되는 게 있고요. 또 일정한 금융상품, 파생상품도 대상이 되는 게 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출자 지분, 파생상품. 사실은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있어요. 2020년도에 이주권이라는 게 추가돼요. 이주권. 여러분이 공법에서 배워요. 이주권. 수용당하는 지역에 건물 옮겨서 이렇게 지어있게 되는 이주권이라는 게 또 대상이 추가가 됩니다. 2020년 내년도에 추가될 예정이에요. 이주권이라는 게 대상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또 나올 거니까 잘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주권이라는 거 다음에 여러분 제가 기본서 나오면 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물어보면 한마디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등기 등록 이행하지 않았어도. 또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뭘 들어드렸냐?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채무자가 여전히 상속하고 변제에 돈 못 갚으면 처분권 네 마음대로 알아서 이건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양도담보된 자산이 돈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팔아요.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매각, 변제 충당할 때는 양도해당한다. 그때는 완전히 대가 받고 넘어가니까. 양도세 양도요. 반드시 유상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이전은 양도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양도로 보는 유형과 보지 않는 유형이 있었는데 아직은 정확히 모르셔도 됩니다. 뭐 매매, 공매경매 포함해서 매매, 교환, 법인 현물 출자, 수용 같은 거 등등 양도해당한다. 강제로 매매 이루어져도 공매, 경매, 수용도 양도해당합니다. 보상금 받고 이전하거나 공매 등 받고 이전하니까. 자,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해당하지 않고 지적경계선이 삐뚤삐뚤하니까 합리적으로 정하기로 할 때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런 것들 등등 배웠습니다. 양도 담보 목적으로 는 양도해당하지 않고요. 또 그 다음에 양도세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는 원칙적으로 어느 때를 양도 및 취득 시효하느냐 원칙 대금 청산일. 계약서와 상관없어요. 계약상 장부일 아니고 원칙 대금 청산일. 실제 잔금 전부를 주고받은 날. 불분명하다 그러면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하면 언제다? 등기 접수일.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 양도 속세 양도 및 취득 시기. 원칙 대금 청산일. 계약서와 관계없고. 불분명해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어? 등기 접수일. 이겁니다. 등등. 상속은 상속 개실, 증여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 취득 시기를 언제 하느냐.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날. 증여 계약일이 아니라 증여받은 날. 상속은 상속 개실을 취득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이 4가지가 있었는데 자꾸 그냥 까먹더라도 들어놓습니다. 파산 선고에 의한 처음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빈털터리. 그 다음에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 제조세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이런 것은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또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리한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1세대가 양도리 이제 국내 몇 주택을 보여야 돼? 1주택을 보유하고 몇 년 보여야 돼? 2년 보유하면 비과세입니다.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예요. 다만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주택일 때는 몇 년 거주까지 해야 돼? 2년 거주까지 해야 한다. 이런 것들.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 취득한 주택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 주택 취득하신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고요. 그래서 비과세 소득 4가지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과정 배웠습니다. 우리 계산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까지를 어떻게 외웠다? 가필, 차장, 소기, 과입니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이 필요경비에서 양도책 구하는데 그때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르고? 실거래가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 적용 원칙이요. 양도책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실지양도한가요? 실지유통한가요? 근데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거나 그럴 때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는데 어떻게 추계해서 정하느냐?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데 콕 집어서 시험에서 양도가액이 불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하냐고 경정하냐고 물어보면 매, 감, 기 순서고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불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냐고 물어보면 매, 감, 환, 기입니다.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할 당시 실거래가를 불명할 때 적용하는 거니까 양도가액을 추계할 땐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환산 취득가액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양도책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다. 그래서 어떤 게 이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를 앞으로 공부할 거고요. 양도책 구에서요. 장특공제는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몇 년 이상 보유한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이다.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합 입주권만 대상이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장특공제는요. 그래서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 대상이고 장특공제는 미등기한다면 안 해줍니다. 3년 미만 보유하면 안 해줍니다.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으로 이외 자산 안 해줍니다. 또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장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것들. 공제액은 아직 모르셔도 돼요. 일반적인 자산은 토지 건물은 보유연세 2%씩 적용해서 자 6%부터 2, 3은 6, 6%부터 15년 이상 보유하면 30%까지 공제해 주는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같은 양도세 과세는 1세대 1주택은 보유연세 8%씩 적용해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83, 24. 그래서 10년 이상이면 얘는 12년이든 10년 이상이면 무조건 80%까지, 24에서 8%까지 공제해 준다. 아직은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기본공제입니다. 자, 기본공제는,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각각 1년에 250만 원씩 공제해 주는데 자산의 종류나 보유량 관계없고 뭐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준다고 그랬어요. 기본공제는 미등기양도만 아니면 자산의 종류나 보유한 등 관계없이 무조건 기본공제는 깔아준다. 아셨죠? 조정상정 다주택도 그렇고 다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는. 자,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토지, 건물, 부동산을 기타 자산, 부동산 등과 주식과 파생상품, 소득금액 구별해서 각각 여기서 250, 여기서 250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 그래서 과세 필승구했고 세율은 아직 자세히 안 했습니다. 모르셔도 되고 주택 누가 물어볼까봐 1년 미만이면 40. 주택 미등기양도 70이고 등기됐다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만 보여도 주택은 6에서 42% 초과세율 적용됩니다. 다만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일 때는 기본세율 6에서 42%에다 10% 할증해서 16에서 52 초과세율 적용되고 조정상 지역 내 3주택 이상자는 20% 할증해서 26에서 62%까지 초과세율 적용됩니다. 할증되고. 근데 정부 개정안 나온 거는 2021년도부터 주택세율을 이제 1년 미만 보유해도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6에서 40% 이렇게 세율 인상한 정부 발표하는 2021년도부터 적용이다. 그러니까 내년 2020년까지는 1년 미만이다 주택 40, 1년 이상만 보여도 6에서 42% 이겁니다. 아셨죠?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서 세금 계산했고요. 내는데 양도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예정 신고 납부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아니고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내다.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내다. 아셨죠? 확정 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인 때는 예정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X입니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인 때도 반드시 예정 신고해야 되고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 나오는데 양도소 과세 표준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 있는 때도 다음 연도 반드시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 한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했는데 2회 이상 양도했을 때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 합산해서 확정신고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더라. 이런 거. 예정신고는 확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 적용되고요. 자,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40, 20, 10%. 확정신고 깔아놓고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 불성실 납부.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 지연 가산세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바뀌었죠? 납부 지연 가산세가 1일 얼마? 0.025%씩 적용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양도세 물납은 안 되는데 뭐는 된다? 분할 납부는 된다. 분할 납부 양도세,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의 일부를 납부기한제는 몇 개월 내?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이 표를 비교해 두시고요.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적어드립니다. 자, 잘하셨고 오늘 요 정도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잘 돌봅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우리 다음 새해 우리가 뵐 건데 그동안 11월 12월 과정 듣느라고 또 중간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 듣느라고 고생하신 여러분이요. 새 부분 늦게 오신 분은 반드시 앞부분 강의를 좀 듣고 1월달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 하여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데 그동안 고생하신 여러분 본인과 여러분 동료와 저에게 힘찬 박수 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